반갑습니다. 스포츠 분석 국내 1위 가생 스포츠입니다. 오늘도 확실한 분석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큰 도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 분석에 앞서 국내 1위 분석가분을 모신 정보 공유방을 무료로 초대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통해 메시지 주시면 참여 가능하시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3월 31일 해외 축구 일정입니다. 첫 번째 본머스와 에버턴의 경기입니다. 홈에서 전방 압박이 잘 통할 수 있는 팀들은 본머스에게 재물이 되는 편입니다. 그만큼 데인마크나 상대의 전개를 방해할 줄을 아는 팀입니다. 상위 전력은 본머스가 행하는 전방 압박을 유려한 플레이로 벗겨내고는 하지만 아무래도 발밑이 투박할 수밖에 없는 하위 전력은 이 압박에 상당히 허둥대게 일수입니다. 올 시즌 10위 아래의 팀을 상대로는 홈에서 무패를 기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에버튼도 맨유를 상대로 23개의 슈팅을 기록하는 등 어느 정도 전개 능력을 보여준 점은 높게 평가할 수 있을 듯합니다. 다만 이 슈팅이 골로 하나도 연결되지 않는 등 여전히 오픈플레이에서의 화력은 부족하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에버튼의 중원 구성도 투박한 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본머스의 강한 압박에는 고전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보는 것이 합당할 듯합니다. 본머스의 강한 압박을 이겨내기에는 에버튼의 중원 구성이 투박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에버튼이 어느 정도 슈팅을 만들어내는 상황에서도 베트루인 같은 공격수들이 오픈플레이에서 응답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기는 본머스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첼시와 벌리의 경기입니다. 첼시는 최근 무드릭과 잭슨의 폼이 많이 올라왔다고는 하나 뉴캐슬과 레스터 등 공격적인 플레이를 하는 팀을 상대로 거둔 성적이라서 벌리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낮은 라인을 공략해야 하는 이 매치에서는 턴오버 머신이 된 스털링의 폼이 상당한 하락세라는 점이 더 결정적으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일단 벌리가 보수적이고 실리적인 운영을 시도할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다만 상대의 전방 압박에 상당히 고전하는 특성을 가진 벌리라서 결국 버티는 데에도 한계를 드러낼 것입니다. 특히 최근 6경기에서는 전반을 어느 정도 버티는 매치에서도 후반에 집중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80분 이후로는 실점을 기록하지 않은 매치가 하나도 없었을 정도였습니다. 벌리가 너무 전방 압박에 취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첼시가 우세한 흐름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물론 첼시가 스털링의 폼이 좋지 못하다면 기동력이 장점인 무드릭과 잭슨의 활용만으로 벌리를 상대로 쉬운 승부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미지수로 보고 있는 매치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경기는 첼시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노팅엄과 크리스탈 팰리스의 경기입니다. 노팅엄은 승점 4점이 추가로 삭감되면서 급해진 상황입니다. 다만 승리를 장담하기에는 감독의 역량이 좋다고 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특히 중앙을 정교하게 쓰면서 확실한 공격 루트를 만들어내는 것을 어려워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나마 브라이튼 리버풀 맨유를 상대로 공격을 어렵게 만드는 잠그기에 대한 신뢰도가 어느 정도 보이는 것이 사실이기는 합니다. 팰리스도 사실 노팅엄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친선 경기에서도 에제의 폭발력에 공격을 상당히 의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 것이 현실입니다. 그나마 수비가 버텨주는 것이냐고 묻는다면 75분부터는 상당히 집중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루턴전에서도 96분에 골을 허용하고 지는 등 후반부에 실점하는 빈도가 너무 잦습니다. 노팅엄이 상대의 폭발력을 버티면서 후반에 승부를 건다면 팰리스에게 신승 정도를 거두는 것은 가능할 듯합니다. 물론 노팅엄의 감독 누누도 중앙을 정교하게 쓰면서 플레이하는 데에는 큰 역량을 보이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언더를 1순위로 삼는 것을 추천할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기는 노팅엄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셰필드와 풀럼의 경기입니다. 셰필드는 수비가 전혀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브라이튼, 아스날 등 강하게 전방에서 활동하는 팀들을 상대로는 대량 시점도 상당히 잦은 모습입니다. 풀럼이 강호들을 상대로 역습으로 어느 정도 재미를 보고 있다고 해도 주도적인 플레이 스타일을 구성할 수 없는 팀은 아닙니다. 풀럼에게도 페이스를 내주고 휘둘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풀럼은 최근 토트넘이나 맨유, 브라이튼 같은 강호들을 상대로 역습으로 꽤 재미를 보는 중입니다. 다만 4-2-3-1 양상에서 팀 림을 필두로 한 빌드업으로 정교하게 전진하는 것도 가능한 한 전력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9번의 활약이 없다면 부진한 경우도 없지는 않은데 최근 무니즈의 폼이 좋고 히메네즈도 돌아올 수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풀럼이 전방에 힘을 주고 주도하는 스타일의 운영도 충분히 가능한 팀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셰필드가 보여주는 실점률은 매우 높은 편입니다. 풀럼이 상당히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은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기는 풀럼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토트넘과 루턴타운의 경기입니다. 토트넘의 약점이 압박과 역습 대응이라는 점이 지난 경기에서 나오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루턴이 상당히 압박지향적으로 나서는 편이고 역습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점입니다. 물론 루턴이 원정에서는 에너지 레벨이 급속도로 빠지는데 이 상황에서는 토트넘의 연계가 어느 정도는 풀릴 것으로 봅니다.
물론 토트넘도 어매치에 차출된 선수가 많은 만큼 에너지 레벨을 보장까지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루턴의 약점은 좁은 홈보입니다. 원정에서 에너지 레벨이 상당히 하락한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압박 지향적으로 나서는 것이 오히려 높은 라인이라는 도구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물론 루턴이 역습 상황에서의 힘으로 원정에서도 뉴캐슬과 4대4로 승부를 내거나 본머스와의 매치에서도 3대4로 패하는 등 어느 정도 역습에 약점이 있는 팀을 상대로 난전을 만드는 것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루턴이 힘이 빠진 상황에서는 토트넘이 연계를 유리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역습 대응에서 반더벤의 공백을 상당히 느꼈고 어매치 후유증도 있을 수 있는 토트넘이 루턴 타운의 압박 지향적인 움직임과 역습의 타격을 어느 정도 입을 가능성은 열어두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이 경기는 토트넘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알메리아와 오사수나의 경기입니다. 알메리아는 동적인 움직임을 선보이는 편인데 사실 이것도 걸러서 듣는 편이 나을 것 같은 팀입니다. 알메리아가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상 기동력 하나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수비에서는 실수가 잦은 편이고 공격에서도 섬세함이 부족해서 가지고 있는 옵션 자체에 다양하지 못하다는 한계가 뚜렷합니다. 상대 주포가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서 나올 수 없다는 점이 그나마 희망일 수는 있을 듯합니다. 오사수나의 비상사태는 부디미르가 없다는 것입니다. 15골을 넣은 부디미르 다음으로 골을 많이 넣고 있는 선수들의 골은 3골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결국 오사수나도 어느 정도 득점력을 내려놓는 것이 나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물론 500을 가동한 상황에서의 수비력은 지로나 레알 마드리드 정도가 아니면 쉽게 생각하기 어렵기도 하고 수비를 하면서 한 골 차이의 신승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재미를 잘 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부디미르가 오사수나 엔트리에 남아있다면 오사수나가 더 크게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지만 부디미르가 없는 상황에서는 오사수나의 전방도 상당히 힘이 빠질 것입니다. 물론 이를 감안해도 투박하고 실수가 잦은 알메리아의 수비진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에 가깝기는 합니다. 그러므로 이 경기는 오사수나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메스와 모나코의 경기입니다. 메스는 모나코를 상대로 단순하게 라인을 내리는 것으로는 대응이 어렵습니다. 최근 4번의 대결에서도 12골을 내주는 등 전력 차이를 드러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모나코의 현재 수비 구성을 생각한다면 미켈타제가 보여주는 의외의 한방을 기대해볼 가능성은 있을 듯합니다. 메스가 역습 성향을 보이는 상황에서는 의외로 랭스를 상대로도 한 골의 성과를 내는 등 만만한 모습을 보여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모나코의 빅찬스 메이킹이나 화력적인 부분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모나코의 문제는 마리판과 차카리아가 모두 없다는 것입니다. 모나코가 밸런스를 위해서 300을 가동하는 상황에서 300의 스위퍼 역할을 해주는 자원들이기 때문입니다. 300을 가동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수비에서의 난조가 어느 정도 있을 수밖에 없는 구성이기 때문에 모나코도 화력으로 상대를 찍어 누르는 것이 나을 듯합니다. 결국 모나코도 마리판과 차카리아의 동반 이탈로 인해서 수비에서의 난조를 염두에 두어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이 큽니다. 물론 픽찬스 메이킹에 매우 능한 모나코가 수비적인 타격은 웬만하면 화력으로 뒤집어버리는 양상이 잦은 편입니다. 그러므로 모나코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라치오와 유벤투스의 경기입니다. 라치오는 새로 감독이 된 투도르는 300을 상당히 잘 쓰는 감독입니다. 현재 엔트리에 카마다나 알베르토같이 300 시스템에 익숙한 선수들이 많아 라치오가 어느 정도 폼이 저하된 선수들의 퀄리티가 올라오는 것을 기대해볼 소지는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데인마크를 선호하는 라치오의 감독 특성상 이 압박이 풀리는 상황에서는 하위권 팀에게도 역습 찬스를 허용하는 등 약점이 없지는 않은 편입니다. 유벤투스가 상당히 좋지 못한 흐름을 타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일단 라비오나 로카텔리가 피지컬에서 상대의 데인마크를 이겨낼 만한 모습을 보여줄 수는 있습니다. 다만 키에사 이외에는 공수 연결고리를 해줄 선수가 부족한 구조적인 약점이 없지는 않은 편이고 블라우비치와 밀리크가 동시에 없는 상태입니다. 유벤투스가 굳이 지공에 매달릴 이유가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다득점 상황을 보장할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라치오의 300 전환이 어느 정도 팀적인 완성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역습 상황에서의 약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는 한데 다행히 유벤투스의 중앙 창조성 문제와 함께 공격 자원이 모두 빠진 상황이 달갑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기는 무승부와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에스턴 빌라와 울버햄튼의 경기입니다. 아스톤 빌라는 이상하게 울브스를 상대로는 약한 편입니다. 2020년에 1대0으로 이긴 이후에는 승리를 거둔 경기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아스톤 빌라가 홈에서 매우 강하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기도 하고 현재 울브스가 가진 공격진 뎁스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현지에서는 아스톤 빌라의 배당을 1.65배로 보면서 아스톤 빌라가 뒤지고 있던 전적을 따라잡을 적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울브스는 경기를 지배하면서 코벤트리를 몰아붙였지만 역시 공격진의 누수로 인해서 2대3으로 패하고 말았습니다. 현재 쿠냐, 황희찬, 벨레가르드, 네투가 모두 없어 사실상 공격 자원은 사라비아밖에 없는 엔트리입니다. 문제는 사라비아도 어매치에 차출된 상황이라서 울브스의 엔트리 중 체력적으로 멀쩡한 공격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울브스의 선수비 후역습 성향의 마무리를 해줄 만한 선수가 잘 안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울브스가 가지고 있는 공격진의 뎁스를 심각하게 바라봐야 할 듯합니다. 아스톤 빌라가 2020년 이후로 울브스에게 이긴 적이 없을 정도로 울브스에게 약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홈에서 보여주는 전반적인 역량에 대한 신뢰는 해볼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이 경기는 아스톤 빌라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발렌시아와 마요르카의 경기입니다. 발렌시아는 홈에서 지난해 9월 패배 이후에 리그에서 무패를 달리고 있습니다. 높은 에너지 레벨과 압박으로 상대를 누르는 팀이라고 할 수 있는데 홈에서의 에너지 레벨 소모는 원정과 비교하면 안정성을 띠는 편입니다. 다만 가야가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상당히 신경 쓰이는 요소입니다. 팀 특성상 기동력을 발휘한 전진을 선호하는 편인데 발렌시아가 가야 없이 상대 500을 돌파할 활로를 찾을 수 있을지는 다소 미지수입니다. 마요르카는 철저하게 신승양상을 만들려는 극단적인 수비와 역습 유형의 팀입니다. 물론 발렌시아 홈에서는 롱볼 말고는 크게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마요르카의 공격보다는 수비에 더 집중하는 것이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500을 철저하게 가져가는 편으로 기동성과 유려함을 동시에 갖춘 지로나마저도 이 마요르카의 극단성에 밀리면서 코파델레이와 리그에서 모두 승리를 내주기도 했습니다. 마요르카의 500을 발렌시아가 가야 없이 돌파를 할 수 있느냐는 미지수로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압박의 질이 높아서 홈에서는 상승세가 매우 뛰어난 편이라는 점을 든다면 마요르카도 공을 달고 전진하는 것은 시스템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이 경기는 무승부와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바이에른 뮌헨과 도르트문트의 경기입니다. 바이어는 다름슈타트를 잡기는 했지만 다이어의 불안함과 케인의 발목 부상 등 도르트문트전을 앞두고 상당히 출혈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나마 중원이 새로 구성되면서 고레츠카가 내려오며 수비에 안정감을 더해주고 있고 중원에서 이미 도르트문트 원정에서 현격한 격차를 보여주면서 대승을 기록한 바 있었습니다. 케인이 없는 상황에서 완승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무시할라의 개인 기량이라도 통하면서 다득점 양상을 만든 것은 호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르트문트의 현재 문제는 여전히 중원에서의 문제입니다. 라인 간격을 잘 조절하지는 못하고 있고 압박에 취약한 문제는 바이언에게 0대4로 홈에서 패하는 참사로 돌아온 바 있었습니다. 라인 간격이 넓으니 빌드업 상황에서도 패스 미스가 나오기 쉽고 이 상황에서는 쓸데없이 수비에 부하가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자비처가 어매치에서 허벅지 부상으로 인해서 출전을 하지 못하는 비보도 날아왔습니다. 일단 원정에서 도르트문트를 상대로 중원에서의 현격한 우위를 보였습니다. 물론 케인의 부상과 다이어의 불안함 때문에 바이언이 크게 이기지는 못할 것 같은 상황이나 어쨌든 고레츠카의 움직임으로 수비에서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대응을 어떻게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기는 바이언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피오렌티나와 AC밀란의 경기입니다. 피오렌티나가 밀란을 상대로 중앙 싸움에서 막 밀리는 상황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로테이션에 꽤 적극적인 감독이라서 피오렌티나가 중원에서의 에너지 레벨에는 큰 변동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경기 아탈란타전이 취소된 것도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밀란도 상대의 공격적인 압박을 분쇄하는 가짓수는 많은 편이고 정작 피오렌티나의 수비나 박스 안에서의 슈팅 억제 능력은 약점이라고 꼽히는 편입니다. 밀란의 테오 결정은 아쉬운 상황이지만 매냥의 롱킥이나 지루를 활용한 연계 등 상대의 압박을 공략할 수 있는 카드는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다만 밀란이 공격적으로 운영하는 플래너는 늘 라인 간격 유지라는 약점을 가지는 편입니다. 상대에게 공간을 상당히 주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상대의 빌드업을 꽤 허용하게 되는 결과로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피오렌티나도 밀란을 상대로 중앙에서의 힘에서 밀리지 않을 것임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피오렌티나의 박스 안 수비에 대해서는 여전히 높은 평가를 해주기 어렵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밀란이 공격적으로 가진 수가 많다는 점을 생각해야 할 것이고 이는 테오가 없는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기는 밀란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브렌트포드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경기입니다. 브렌트포드는 올 시즌 수비 때문에 말썽입니다. 아스날이나 첼시, 맨시티를 상대로는 어쩔 수 없었다고 치지만 벌리에게 1대1로 패한 것은 슈트가 어려웠습니다. 올 시즌에는 벤미키, 헨리 등 주력 선수들이 장기로 빠지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고 최후방에서도 아스날로 떠난 라의 공백이 느껴지고 있다는 평입니다. 그나마 7개월의 공백을 무색해하는 토니의 활약이 볼거리입니다. 맨유는 미운 오리 새끼였던 안토니가 득점을 기록하는 등 꽤 극적으로 리버풀을 잡아내고 FA컵 4강에 진출했습니다. 물론 리버풀이 이기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될 정도로 맨유가 올 시즌 보여준 경기력은 좋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특히 전방 압박이 하브리그 팀을 상대로도 통하지 않는 모습은 충격적이었는데 시즌 내내 압박에 대한 시퀀스가 자리를 잡지 못했다는 평가도 유효합니다. 맨유가 어찌어찌 화력으로 찍어 누르는 식으로 갈 수는 있습니다. 브렌트포드의 단단함도 올 시즌 하락세가 완연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맨유도 압박의 시퀀스가 올 시즌 내내 불안한 것은 매한가지라고 봐야 하는 상황이고 브렌트포드도 토니와 은베모 등 역습 상황에 힘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들은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 경기는 맨유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바르셀로나와 라스팔마스의 경기입니다. 바르셀로나는 현재 크리스텐센까지 아킬레스건 부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사실상 볼란치로 쓸 수 있는 선수가 균도안과 로메오 둘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 상황입니다. 그래도 크리스텐센을 볼란치로 썼던 것처럼 로메오에게 수비적인 롤을 주고 빌드업을 균도안에게 맡기는 식의 분담을 하면 어느 정도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최근 중앙 수비에서 쿠바르시가 등장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비 상황에서 나오는 미스도 커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라스팔마스가 바르셀로나를 이기는 것은 구조적으로 어렵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이유는 라스팔마스가 바르셀로나가 추구하는 축구를 그대로 따라하는 팀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원조와 비교하면 하위 호환 소리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르셀로나의 약한 고리인 미드필더의 누수를 저격하려고 한다고 해도 라스팔마스가 공격진에서 빠르게 전진하는 특성을 가진 팀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오히려 득점력이 약점인 팀으로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바르셀로나가 여러가지 변수에도 불구하고 라스팔마스와 비교하면 상위 호환이라는 팀임은 분명합니다. 다만 빌드업 상황에서의 위기를 맞은 상태라는 점은 분명할 것이고 미드필더진의 누수가 심각한 상태입니다. 바르셀로나도 크게 이기는 상황을 만들기는 어려울 것으로 봐도 이상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경기는 바르셀로나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리옹과 랭스의 경기입니다. 리옹은 마티치의 합류로 인해서 전반기에 문제가 되었던 미드필더진의 공 소유 문제가 해결된 것이 상당히 결정적입니다. 일단 수비진의 불필요한 부하가 생기는 것을 피하기도 했으며 공 전개까지 되니 전방 라카제트에게도 힘이 되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마티치와 탈리아피코 등 느린 선수들이 다수 배치되어 있는 후방 문제로 인해서 역습에 능한 팀인 랭스를 상대로는 마냥 라인을 올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랭스의 문제는 중앙에서의 압박이 되는 팀을 상대로는 전진을 잘 못한다는 것입니다. 랑스와 리를 상대로 1무 1패를 기록하는 등 이토 같은 공격 자원들이 상대 압박에 맞부딪히면 어려운 상황에 노출되는 빈도가 잦은 것이 아쉽습니다. 물론 중원에서의 강하고 거친 플레이를 통해 상대 전진을 막아내는 견고함은 여전히 유효한 편이나 리옹이 달라진 미드필더진의 퀄리티를 보여줄 것입니다. 리옹이 미드필더진에서 공 소유와 전개가 되고 있다는 점이 큽니다. 물론 느린 선수들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리옹이 마냥 라인을 올리고 공격적으로 갈 수는 없겠지만 수비와 역습으로 실리를 챙기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이 경기는 리옹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더욱더 자세한 조합픽은 국대 최대 스포츠 정보방에서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해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조금이나마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